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한 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정훈 기자,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오늘 결정이 됐는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시 중단되는데요.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참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목요일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4일 월요일에 결정이 나왔거든요. 주말을 포함해 나흘이 걸린 겁니다. 이 사례를 대입한다면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이건 사실 전례도 없는 일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부분의 헌법 전문가들, 법제처, 입법조사처 어디에서도 이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헌재에서 어떤 쟁점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를 뛰어넘어 매우 적극적인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례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그래서 주목되는 건데요.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서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과정에 대해 숙지가 돼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재판관 구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당장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 다름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처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법제처가 이미 정리해 놓은 셈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직무 복귀 가능성이 있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자제돼야 하지만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직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한 건 법제처의 15년 전 헌법 해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이 쓴 헌법 주석서. 대통령 거리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 등이 규정된 헌법 71조를 설명하면서 직무 범위도 정리해뒀습니다. 주석서는 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이라면서도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현상 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모두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법제처가 과거에 정리해 놓은 셈입니다. 법제처는 주석서 내용에 대해 연구팀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법제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 해석 결과도 법제처 주석서와 같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입법조사처는 헌법 학계와 전문가 등의 유권 해석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인사청문 요구서를 보내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1입니다. 앞서 보신 한덕수 대행이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생활 막바지까지 또 신경 쓰는 게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극우 집회 단골 연사였던 전한길 씨가 관저로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며 활짝 웃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리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몽령을 설파했던 전한길 씨는 자신이 설립한 언론 매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이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려고 자신을 관저로 불렀다면서 한 채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청년 세대들은 어떡하냐며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들께 미안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통화 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격려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장관을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제가 장관을 임명해 주셔서 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윤 전 대통령이 매우 상심한 모습이었고 건강상 이유로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등 대선을 겨냥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파면 뒤 처음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던 나경원 의원은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면 국민의힘이 더 망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파면되고도 이렇게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윤 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일반인 접촉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파면되고 나서 20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이후 열린 첫 재판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출석을 앞두고 법원이 경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동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하면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구속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철제 덧문을 내려 언론사 사진 촬영을 막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린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라 법원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를 들어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일반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허용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예정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한덕수 대행에게 매달리며 인사전횡을 지속하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향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에게 개인의 사병 집단이란 오명을 씌운 장본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연판장도 돌리고 있다는데요.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벌써 하루 만에 약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가 사병 집단이란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호처 특성상 연판장 사퇴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 3부장을 해임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제청했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해임 초원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배웅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국정 운영 철학 전반을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이후 겨울이 깊었던 만큼 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면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공개한 11분짜리 영상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겨울이 깊었던 만큼 이제 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이례적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 전 대표는 국정 운영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 양극화를 꼽으며 경제 성장을 첫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의 마무리 역시 국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지만 큰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이나 집회 형식이 아닌 유튜브 영상을 선택했다면서 대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로서의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사퇴와 출마 선언, 비전 발표를 하루하루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준비된 1위 후보로서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출마 선언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김동연 경기지사는 첫 대선 행보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찾았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세 전쟁 등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갔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곧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는 진보 진영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며 민주당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만큼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한 전 대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권 도전을 알리는 첫 장소로 국회 본관 앞을 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일부 보수 진영을 의식한 듯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이재명 전 대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재명 심판론을 꺼내면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모두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첫 행보로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운동 이력을 부각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전태일 분신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 대선에서 승리하고 금이 환영하겠다며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북 지역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인데 이재명과 붙는다면 필패라면서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겠냐고 했습니다. 출마를 앞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겨냥한 디딤돌 소득 간담회를 열었고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동 산불 진화 헬기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내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오는 22일이면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 4명만 남게 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한덕수 대망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대선 출마를 요청하려고 연판장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 총리에게 대선에 나갈 건지 물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에게는 용기가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출마 요청 연판장에 서명을 추진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폭로한 국민의힘 당 내부 사정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매번 바깥에서 새 인물을 찾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연판장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내 한덕수 추대로는 뚜렷해 보입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MBC 기자와 만나 연판장 서명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한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이 30-40명 정도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추대까지는 아니어도 한 총리를 존경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현직 총리로 검증이 끝난 데다 호남 출신이라 확장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했지만 부활한 드라마까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외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국회를 찾아와 한 총리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덕수 국무총리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앙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 총리와 통화하면서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총리가 고민 중이다,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도 전했는데 총리실은 이 보도를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논란을 일으킨 뒤 오히려 대망론이 커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에겐 용기가 없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그런 내란 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출마할 권한도 없고 결기도 없고 용기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안정적 국정관리가 마지막 소임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경선 일정상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라고 해서 사후 등록 등 특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갖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데려온 부정선거론자들이 선관위 측과 설전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 확산도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윤수환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개최한 투개표 공개시연회. 선관위 사무총장의 설명 도중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가 계속 끼어듭니다. 바꿔치기를 아니 그러니까 투표제가 끝나고 이제 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24시간 그것도 CCTV를 멈춰놓고 그래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지문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은 전자 그거 조작만 하면은 다 뚫립니다. 맞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시연회에 부정선거론자를 데려온 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었습니다. 범죄단체 그리고 매국단체 선관위에 오늘 적진에 집중합니다. 김민전 의원님 하고 오시면은 이제 갑니다. 김 의원은 극우와 내란 세력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선거 부정 의혹에 공감해 왔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기현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배춧잎 투표지와 그리고 화살표 투표지가 아닌가.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음모론과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투표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보수 정치권의 지원 사격에 힘입은 극우 유튜버들은 또다시 각종 망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번에 막았으니까 선거 결과에는 아무 토를 달지 마십시오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더욱더 수상하다. 2002년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불복 소송은 215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 각하되거나 취하됐습니다. 일부 사건에선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다시 확인하는 재검표까지 이뤄졌지만 법원에서 선거 부정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임기 내내 비판 언론을 적대시했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감행했다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쫓겨난 대통령의 폐단을 답습하며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있죠.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존재가 왜 단순한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지 이용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NS에 짧은 글 한 줄을 올렸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 누가 왜 죄송한 것인진 모호합니다. 다만 밑에 달린 70여 개의 댓글들은 이 위원장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언론을 비난합니다.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교감한 겁니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그는 극우 세력의 눈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주장.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어지간한 여당 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야당과 비판 언론, 노동조합을 헐뜯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꼬리표를 달고 중립성을 의심받았던 전임 위원장들조차 적어도 말로는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저는 만약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아마 야당의 기능, 야당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이 될지라고 믿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잘 투쟁을 해주셔서 상당히 방송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확보해 주신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사법부도 안중에 없습니다. 방통위의 위법적인 이인 의결이 법원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았지만 자신이 사랑한다는 후배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강행합니다. 소송이 불보듯 뻔한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패소하면 혈세를 쌈짓돈 삼아 2심,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고 3년 뒤 지방선거에선 대구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도 지역 정가에선 그가 재도전할 거란 함합형이 상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누구나 정치에 뜻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주요 기관장으로서 삼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와 법원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공직자라면 어떨까요? 대통령 파면 못지않은 우리 정치사의 불행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군 출신이 학교법인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한 한민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극우 인사들의 강연을 듣게 하고 교육청 감사에서는 각종 비리를 지적받았다는 사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민고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학교장이 가해 교사를 두둔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교사들이 대부분 퇴근한 저녁 시간.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 걱정이 된 고3 여학생이 교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독 점수가 떨어진 과목의 선생님을 찾아 질문도 하고 조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제자의 신체에 손을 뻗쳤습니다. 질문을 하러 갈 때마다 2달 넘게 12차례에 걸쳐 교사의 성추행이 계속됐습니다.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할 수 없는 기숙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은 자신이 약한 과목을 가해 교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못하는 과목이 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얻자고 생각했다. 이런 성폭력은 대부분 교무실에서 퇴근 시간 이후나 늦은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간혹 동료 교사가 다가오는가 싶으면 가해 교사는 추행을 멈췄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교복 치마 대신 반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긴팔과 반바지를 입고 무릎 담요까지 덮었지만 담요 안으로. 하지만 눈앞에 입시가 걱정돼 신고를 미뤘던 학생은 수능이 끝난 12월에야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옷 안으로 손이 들어간 뒤에는 도저히 합리화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의외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교장이 오히려 가해 교사를 감싸고 들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해 교사가 담임도 맡았고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이 있어서 파렴치한 그런 교사는 아닙니다. 징계위에서 교장이 이런 발언들을 하던 시점에 가해 교사는 경찰 수사 끝에 성추행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교장이 이처럼 두둔했지만 이 교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한민고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엔 교사가 고1 여학생을 교무실과 보건실에서 성추행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 추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교사가 상담실에서 고2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개교 이래 10년 동안 강제추행으로 파면된 교사만 앞서 본 사례까지 모두 3명. 성폭력으로 인한 교사 징계는 모두 6건이나 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원도 가지 않는 한민고 학생들은 유독 교사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체가 다 기숙사에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잖아요.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과 제자 사이보다 더 친근함이 있긴 있거든요. 학생들을 직접 챙기는 사감교사를 비롯해 교사가 제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학교 측은 개교 초기 학교가 정비되기 전에 발생한 일들로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교사 개인들의 일탈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재작년 여름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대해놓고 나라 망신을 자초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기억하실 겁니다. 총체적인 준비 부실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대회 준비부터 마지막 보고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맞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부실한 준비를 숨긴 채 허위 보고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이 편의점에 늘어선 줄. 재작년 8월 전북 새만금 잼버리 대회 당시 폭염을 못 견딘 청소년들이 생수를 사려고 몰려든 겁니다. We got the ice, yeah, and we were provided with tap water. 당초 조직위는 얼음을 살 예산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지만 사무총장은 폭염에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얼음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된다며 생수는 폭염 때만 1인당 한 병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결국 150여 개국 4만 2천여 명을 초대해놓고 마실 물조차 부족한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을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야영지 선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전라북도는 10년 전 포플러나무 10만 그루를 심어 그늘을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냈지만 소금기가 있는 매립지라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부랴부랴 대회 직전 덩굴 식물을 심었지만 충분히 못 자라 그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부실했고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할 선반을 습한 야외에 보관했다 곰팡이가 폈고 음식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환자가 별로 없을 거라며 의료진을 줄였는데 하루 평균 1,000명 넘는 온열 질환자, 벌레 물린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여가부 등 추진 주체의 역량과 행사 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단계별로 부실한 업무 처리가 겹치면서 부실을 숨긴 허위 보고는 위로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회 불과 일주일 전까지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사 중이었는데도 조직위는 현장을 찾은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겐 모두 설치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뒤늦게 설치가 늦었다고 실무자를 통해 다시 보고가 올라갔지만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원은 여가부와 전북도에 기관 차원의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15명에 대해선 징계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가부와 전북도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관련 발언에 오늘도 전 세계 자본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다며 자신만만하다가 갑자기 관세를 유예하겠다며 입장을 뒤바꾼 건데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미국 국채 매물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버티기가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맞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1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응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지만 75개 이상의 국가에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거란 발표는 말 그대로 깜짝 쇼였습니다. 불과 10시간 전 행사에서 보였던 자신만만한 태도에서 완전히 급변한 겁니다. Because
I'm telling you, these countries are calling us up, kissing my ass. They are. 무역의 주무부서 수장도 트럼프의 발표를 전혀 모른 채 의회에 출석해 있다가 이 결정을 들었습니다. I understood the decision was made a few minutes ago. And what do you know about those details? Well, as I mentioned, It looks like your boss just pulled the rug out from under you. 트럼프를 움직인 건 다름 아닌 미국 국채였습니다. 미국이 잠들어 있던 밤사이 아시아 금융시장에선 미국 국채가 투매로 쏟아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 매물이 쏟아져 순식간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시장까지 요동치는 불안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The bond market right now is beautiful. But yeah, I saw last night where people were getting a little queasy.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을 위해 유예한 것이고 나아가 이런 게 바로 협상의 기술이라고 포장했습니다. Many of you in the media clearly missed the art of the deal. You clearly failed to see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here. 상호 관세가 일단 유예되면서 급하게 출장을 온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시간을 번 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겐 거액의 방위비 증액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무역만이 아니라 안보까지 포괄해 협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조선 같은 장점은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도 정리해 당당하고 또 정교하게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하루 만에 크게 반등했고 환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본 관세 10%는 그대로 부과되고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2,300선 아래로 떨어졌던 코스피는 무려 6.6%가 뛰어 단숨에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세가 몰려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는 5%가 넘는 등락률이 1분간 지속되면 매수나 매도를 5분간 정지시키는 건데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8개월 만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던 환율도 30원 가까이 떨어져 1,450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로 시장이 급반등한 겁니다. 협상의 시간을 확보했다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90일까지 유예가 되는 건지도 또 불확실한 상황이고 실제로 협상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특히 지난 5일 발효된 10% 기본 관세는 철회되지 않았고 관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기본 관세 10%와 기타 다양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동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라도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용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불공정 무역을 시정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관세 수입을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돈벌이의 수단으로도. 또 125%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대신 국내로 쏟아질 가능성도 있어서 국내 산업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격에 우리 수출업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등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현장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운맛 라면으로 전 세계에서 유명세를 탄 강원 원주의 한 식품업체 공장. 연간 1조 1,000억여 원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8%, 낱개로 따지면 약 2억 봉지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긴급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줄어들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관세만큼 가격을 높이느냐, 마진을 포기하고 가격을 유지하느냐가 주요 관건입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 미국 관세를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수출 지역 다변화 그리고 글로벌 기업 모니터링 강화 이게 현재로서는.
10여 년의 준비 끝에 지난해 미국 현지에 법인을 세운 한 치과 의료기기 생산업체. 미국 시장을 장악한 유럽 제품에 맞서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경쟁해 왔지만 미국의 관세 폭격에 가성비라는 주요 장점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 관세 부분을 유예를 한다든가 유를 낮춰주는 그런 협조가 없으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터가 위기를 겪으면서 지자체도 긴급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세 영향이 적은 그런 나라들을 타겟으로 해서 수출 나라를 다변화하고 저희 추경에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증액해서. 하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문제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치는 등 외교적 문제로 커진 상황에서 기업과 지자체 차원의 대응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 개발과 수출에 필요한 각종 인증까지 통과해가며 미국 수출길을 열어왔던 업체들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달부터 강원 치악산 자락에 있는 한 마을은 연쇄 방화범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경찰이 잠복 끝에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밭에 던지던 방화범을 붙잡았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바짝 마른 지푸라기를 집어들고 민가 뒤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불이 붙은 지푸라기를 갖고 나타나더니 옆쪽 밭에 던져버립니다. 지푸라기가 떨어진 곳에선 금세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이 여성은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치악산 자락의 한 마을에서 지난달 26일부터 5건의 화재가 잇따르자 경찰이 잠복하고 있다가 연쇄 방화 혐의로 즉시 체포한 겁니다. 경찰은 첫 번째 화재 현장 인근에서 여성이 머무르다 도주하는 장면 등도 확보했습니다. 1km 이내 인접 지역이고 또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날 만한 요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은 방화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방화가 이뤄진 시기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져나갈 때였습니다. 여성은 산과 인접한 곳에서 방화를 저지르고 아예 산 중턱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잿더미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이 초기에 진화되면서 피해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이딴 화재에 주민들은 산불이 날까 불안에 떨었고 소방당국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막 났다더라고. 그러더니 그날은 그냥 껐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여기 또 난 거예요. 최근에 뭐 한 5번 났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래갖고. 200m, 300m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것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호기심에 그랬다면서 현장 체포됐던 마지막 범행을 제외하곤 일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은 복구조차 막막한 상황인데요. 근처 하천과 저수지를 찾은 낚시꾼들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거나 취사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집과 농경지를 잃고 산불의 공포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만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경북 안동의 한 농장. 산불이 거센 강풍을 타고 왼쪽 자두밭으로 번집니다. 오른쪽 복숭아밭은 이미 시뻘건 불길이 들불처럼 타오릅니다. 화마에 휩싸인 과수원은 나무 수백 그루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밑동이 불탄 자두나무는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민은 1.3헥타르에 심은 과일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더라도 점점 말라서 죽을 다 베내야 됩니다. 심을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가 버렸고 일단 묘목도 없고 내년에 심는다고 해도 평균 한 3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타버린 집과 농경지 바로 앞 하천에 낚시꾼이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더 많은 낚시꾼이 찾았습니다. 담배를 물고 있는 건 다반사. 심지어 담배꽁초를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천 주변에는 불쏘시개가 될 마른 갈대 군락이 곳곳에 있습니다. 놀러 온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낚시하러 오고 하면 저 동네도 명 많이 오고 우리 동네 앞에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라면 사람 먹고 명 다 해요. 또다시 산불이 일어날까 봐 경찰에 이를 신고해도 낚시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단돈 3만 원. 산불은 정도 이제 계도 되고 해서 산에 입산 금지를 해서 나이트들은 안 나가는데 낚시꾼들은 그런 개념이 거의 피해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해서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전역에는 입산 통제와 산림 주변 소각, 흡연 등의 행위 제한 행정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난동 살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포감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신설돼 최근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시행하자마자 현행범 체포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새벽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걷습니다. 시민들이 남성을 보고 뒷걸음질치자 남성은 골목 안으로 따라갑니다. 사람들을 쫓으며 서성이는 남성의 손에는 번쩍이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늦은 시간 집으로 가던 고등학생들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많이 무서워가지고 신고하라고 했는데 또 칼 들고 있기 때문에 2차 피해 날 것 같아가지고 거리 두면서 경찰분에게 신고하고 통화하면서 오라고 했습니다. 신고 접수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편의점 앞에 서 있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체포된 현장 주변에서는 길이 28cm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검거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은 학생들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바닷가나 등산을 잘 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집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근거한 거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도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동순찰대가 1시간 만에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따라 도로와 공원 등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살인 사건 이후 신설됐는데 적용 첫날부터 현행범 체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제주에서 검거한 40대 남성에 대해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이른바 신탁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탁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계약 당사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데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세대 정도가 내쫓길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건물 8층에 사는 36살 윤모 씨는 2달 전 안내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이 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명도 소송을 진행하겠다. 즉,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씨는 물론 오피스텔에 사는 30세대 정도가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물주인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이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수협은행을 통해 11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잡힌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신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수협은행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협은행에 넘어간 상태에서 은행 동의 없이 건물주와 계약한 입주민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전혀 신탁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고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인한테도 공인중개사분한테도 전달받지 못했어요.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는 전월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신탁 관련 내용이 있길래 혹시 이게 무슨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랬더니 전혀 문제된 적도 없고 문제도 없다. 정상적인 계약이다 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이 받았다는 동의서도 수협은행은 조작된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건물주는 신탁부동산 계약 관행이었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신탁자 동의서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 동의서까지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원부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신탁부동산 사기는 177건, 피해 금액은 156억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 이후라도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기각되면서 박 장관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 위법으로 봤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의혹은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고 계엄 이튿날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모인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는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봄철에 나무 가지치기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너무 많이 잘라내서 앙상해진 나무들을 볼 때 저래도 괜찮을까 싶죠. 사고와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는 오히려 나무를 해칠 수 있다는데 아파트 단지의 경우 규제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날카로운 굉음이 울립니다. 전기톱이 지나는 자리마다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가지가 꺾여 사고가 나거나 병충해를 막기 위해 가지치기에 나선 겁니다. 플라타나스가 정원수는 아니잖아요. 나무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차가 손상된 게 많았어요. 전지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은 웬만한 나뭇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굵은 기둥만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나무의 윗부분을 잘라내는 두절 작업도 합니다. 두절 작업은 나무가 고사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제 수목학회에서 금지한 방식입니다. 사시사철 변화를 보여주던 나무는 가지가 다 잘려 앙상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는 토양이 깊어 나무가 더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만큼 나무를 과도하게 베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속에 있는 부분은 훨씬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불안하고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과도한 가지치기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도심 속 가로수를 가지치기 할 때는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는 도시수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지역의 인공 활도가 높고 아파트에 숲이 주는 그런 공공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기후변화로 도심 숲의 생태적 가치가 커지면서 아파트 한 나무도 이런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가꾸고 관리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여자 배구 정관장의 준우승을 이끈 인도네시아 특급 메가 선수가 오늘 한국을 떠났습니다. 2년 전 메가를 발탁했던 고이진 감독은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요. 박지훈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챔피언 결정전을 끝으로 2년간의 V리그 도전을 정리한 메가. 공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쉬워하는 팬들이 몰렸습니다. 메가 aku cinta kamu, 메가 언니 사랑해요. 메가 가지마, 메가 jangan pulang. 2023년 아시아 쿼터로 정관장에 입단해 코트에 인도네시아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리그 최고의 공격수로 인정받으며 팀을 13년 만에 챔프전에 올려놓은 메가. 무릎 부상에도 챔프전 출전을 자청해
최다 득점을 몰아치며 김연경과 함께 명승부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홀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한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Ya pokoknya aku keluarga nomor satu sih karena karir bisa kapan aja karena ya keluarga lebih penting daripada segalanya menurut aku. 고이진 감독도 공항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메가를 선발한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 중 하나였다며 함께 성장해온 시간을 떠올리다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사랑해 감독님. 나도 사랑해 내가. 내가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참 아쉽다. 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내가 화이팅! 다음 행선지로 동남아 리그가 유력한 메가는 뜨거운 응원을 보낸 한국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Udah support aku dan tim Respak Jungkwanjang juga. Terima kasih banyak. Aku harap kalian tetap dukung aku dimanapun aku berada dan tetap dukung tim ini kalau kalian suka dengan tim ini. Terima kasih.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LA 레이커스의 돈치치 선수가 지난 2월까지 자신의 홈구장이었던 댈러스를 트레이드 이후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른지 눈물을 참지 못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나들이 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분홍빛 벚꽃이 그야말로 흐드러지게 피어올랐습니다. 시민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9.1도, 광양은 25.1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봄꽃 구경은 내일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날씨가 돌변할 전망인데요. 이것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강풍 상황입니다. 대기 상층에 한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밀려오겠습니다. 붉은색 길이로 보이는 태풍급 강풍이 전국을 훑고 지나겠는데요. 최대 90k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항공기나 백길 이용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엔 5에서 20mm가량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강원 산지는 5cm가량의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3도로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새 낮 기온이 10도가량 낮아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종일 맑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